오늘 11일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이 2달 연기됐습니다. 또 앞서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는 대통령 후보 교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출마를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연방 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죠. 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좀 선동을 했다. 자신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도록 선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개의 형사 사건으로 좀 기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추문 입막음 관련된 의혹 사건에 관련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 이외에 3가지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0년 미국 대선을 갖다가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개표하는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거에 관련돼서 형사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러한 사건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행위는 재임 중에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 면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2심 하급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건데 뭐냐면 대통령이 재임 시에 공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이 된다. 그러나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면책특권이 공적 행위에 대해서 인정받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그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말씀드린 그러한 2020년 대선 관련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연루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이 공적인 행위인지 사적인 행위인지는 하급 법원 당신들이 다시 판단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재판을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퇴임한 이후에도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이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부 들어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급 법원으로 다시 돌려버렸으니까 아무래도 절차상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11월 대선 전에 어떤 다시 사건들이 활성화돼가지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졌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벗어났다. 물론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대해서는 9월 달로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그때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형량을 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또 재연기를 갖다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거의 이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다. 그리고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제 트윗을 날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판결이 나온 뒤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긴급 연설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 손을 들어준 게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진 대법관이 이제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미국 정치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어떤 미국 대법관이나 연방 법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요인에 기초로 해서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법리에 따라서 이제 중립적으로 판결을 내릴 것이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성향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 부분 중에서 마지막 부분 정치적 성향, 즉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형성이 되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연방 대법관이 9분인데 9분 모두로 공석이 생겼을 때 미국 대통령이 모두 다
지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연방 상원에서 그 지명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승인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그 재임하는 시기에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3명의 공석이 생겼어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재임 시기에 3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했고, 그래서 어떤 현재 9분의 대법관 중에 6대3의 구도로 이제 보수 대 진보. 왜냐하면 6분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3분은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관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 판결을 낸다 하더라도 정치적 성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소 유리한, 그리고 네. 트럼프 그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많이 인정해주는 그런 편파적인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우려를 표하는 그 기자회견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거죠. 예, 이렇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웃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의원 가운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를 하고 나서기도 했고, 그 구체적인 좀 미래의 상황을 살펴보면 CNN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가 교체될 경우에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든 정면 돌파하겠다는 분위기인데 계속해서 이런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좀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후보를 사퇴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이제 계속 그 입장을 이어갈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향후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떤 양자 여론조사 결과에서 계속 그 지지율에서 열세인 모습이 보이고 그 지지율 격차가 확대되는 가능성.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바이든 사퇴에 대한 어떤 그 찬성 그 비율이 높아진다면,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건드리기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상황을 보면 네. 이 토론이 끝난 이후에 어떤 사퇴를 해야 된다, 고령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여론을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도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이든으로 가야 되는 거 아시냐, 이렇게 이제 중론을 모은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후보 교체에 이제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후보 교체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을 믿고 따르는 지지층도 있고, 그리고 이번 토론회 이후에 어떤 그 바이든 캠프에 대한 어떤 선거 모금액도 이제 증가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분된 의견이 계속 그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다고 하면, 자진 사퇴한다고 그러면 그럼 대안은 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강력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과연 그 대안 가지고, 예를 들어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트럼프와 붙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 이후의 주지사들, 젊은 주지사들 같은 경우에도 대안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차기의 어떤 그 민주당 잠룡으로는 어떤 보다 현실성이 있지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검증이 되지 않은 후보가 나와서 또 트럼프 캠프 쪽에 어떤 그 거센 그러한 검증과 공격을 이겨내고 과연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 무당파 표를 끌어와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우호적으로 나오지만 이건 또 향후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사실상의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낙점된 바이든 대통령을 이것도 대선 토론의 어떤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내친다면, 그렇다면 향후에 그 제도를 믿고 어떻게 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경선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그 현실적인
카드는 바이든 대통령이 꿋꿋하게 어떤 소통을 늘려가면서 고령 리스크를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안 중에 미셸 오바마 여사도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로 관련해서 이제 양자대교 조사도 나왔는데 미셸 오바마 여사가 나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앞선다 이런 결과도 있던데 이것조차도 이제 넉 달 앞은 상황에서 이제 현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께서 출마를 한다는 어떤 확신도 없고요. 지금까지 정치의 뜻을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남편을 도와서 선거한 이외에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만약에 후보직을 수락한다 하더라도 네. 일단 대의원의 과반을 획득하는 그러한 정치 행보를 보여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검증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영부인으로서 보여줬던 어떤 검증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검증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재 미셸 오바마 전 여사가 갖고 있는 뭔가 좀 강점이라고 하는 참심성이라든지 품격, 네. 어떤 새로운 모습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검증 과정에서 뭔가 의혹이 불거진다든가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또 그 대안으로서 어떤 카드의 유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카드로 만지작만지작하지만 정녕 뽑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좀 반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및 언론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내놓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8월에 열릴 전당대회보다 좀 한 달 앞서서 공식 후보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추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당대회라는 게 뭐냐면 대선 연도에 열리는 전당대회는 축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당내 후보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마찰도 있고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떤 당내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에 다 치유하는 네. 축제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를 추대를 하고 그때 이제 부통령 후보까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축제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이 카드로 이번 대선에 승리해서 미국을 4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확 질서를 결집하는 그러한 축제의 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당대회가 상징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8월 중순이나 돼야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예. 이제 미국의 대선 어떤 시스템 조금씩 변하면서 사전 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공식 후보를 갖다가 이제 인준하고 등록하고 인준하는 이런 주별 어떤 시스템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 인증 마감이 8월 7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이 추대가 돼야 되는데 전당대회가 8월 19일 이때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좀 간극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본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예. 공교롭게 이번에 대선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못하니까 어떤 당내 분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예. 미리 이제 지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곤욕스러운 상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 지금 분위기를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대비해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민간 주재관을 배치하는 등의 어떤 방안들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까지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현실화된다면 어떤 것들이 좀 바뀌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 그러니까 나토 개편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이 없기 때문에 네.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한 거 요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미국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대선되면 24시간 내에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이제 평화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대규모의 지원 패키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고 예. 유럽 동맹들 너네들이 더 돈 더 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대선 이후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올 때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기여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럼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하는 거는 그거는 기정사실로 다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을 나토, 유럽 동맹들이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 주재관을 파견하고 그리고 독일의 사령부를 갖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사령부를 만들어서 미국이 지금까지 나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해온 역할을 거기에서 대신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재관과 독일의 사령부를 갖다 연결시켜가지고 보다 유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겠다. 이런 그 포석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유럽 동맹들이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전쟁 피로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유럽 내에서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인가 이거에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미 대선 레이스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